신문 이야기 돌직구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부검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결국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고 백남기 씨의 시신을 둘러싸고 부검 반대를 외치는 유가족과 경찰 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과연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의도는 무엇일지, 두 측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는 건지 잠시 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국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이요, 국감 복귀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이정현 대표가 국감에 복귀해달라라고 돌연 방침을 바꿨는데, 그러자 당 긴급 의총을 열어서 당대표의 뜻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국감에 보이콧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 와중에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조간신문 1면에 이런 광고까지 실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광고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정치 관련된 기사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세균 의원의 의장이라는 호칭을 뺐습니다. 의회주의 파괴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맨입 정세균은 물러나야 한다.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이 같은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정현 당대표의 국감 복귀, 바로 그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상황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혼돈의 새누리, 혼돈 상황이다. 당대표는 국감 복귀하자, 그러자 원내대표가 소집한 의총에서는 무슨 소리냐, 강경 보이콧하자.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야 할까요? 혼돈의 새누리 가운데 국민과 민생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따라서 퇴직하라라는 통보가 논란입니다. 누구에게요? 특별감찰관실 직원 6명, 이석수 특감까지 포함해서 7명. 특별감찰관 따라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시오라는 전화가 왔다는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일지, 혹시 국감에서 증인 출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까지 돌연 해직을 통보한 것은 아닌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이 와중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이 770억가량을 출연한 것을 두고 세월호 땐 1,000억 원도 금방 모았다, 이렇게 두둔을 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 미르 재단과 세월호 성금이 어떻게 같으냐, 말이 가당한 비유냐라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말말말 잠시 후 모아봤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고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 발부. 어제 오후 늦은 시각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하자 유족과 부검에 반대하는 시민 수백여 명이 서울대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막을 것이다, 부검 결사 반대, 이렇게 유족 측은 밝혔는데, 유가족 측과 시민들, 그리고 부검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들 사이에 묘한 전운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벌써 첫날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캔커피 좋다고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캔커피를 줬길래 신고를 했을까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신고가 접수됐답니다. 제자가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캔커피도 못 주게 된 시대도 서글픈데, 그걸 제까닥 신고하는 친구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고 할까요? 과연 이게 처벌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잠시 후 의촌극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김영란법 신고 1호는 캔커피 받은 교수였는데, 어제 점심 식사 풍경이 이렇습니다. 부산에 있는 공무원들이 6,000원 국밥을 몇 분이서 시켜 드시고 각자 10,000원을 내고 4,000원을 돌려받는 더치페이를 하고 있는 중, 소위 더치페이 n분의 1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오늘 내가 돼지국밥 살게.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풍경도 이제는 안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뉴스만 치열하게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이 결국 어제 법원에 의해 발부됐습니다. 처음 법원의 선택은 부검 영장 기각이었는데 다시 법원은 입장을 바꾼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유족 측은 절대 부검을 원치 않는다. 특히 백남기 씨의 딸은 우리 아버지의 몸에 경찰의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검에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이 어제 저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집결을 한 모습 목격됐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어젯밤 늦게 백남기 씨 부검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분들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모여서 경찰과 법원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어제 밤에 영상으로 취재를 한 상황입니다. 유가족 측과 많은 시민분들은 경찰이 부검영장 집행에 결사 반대하겠다. 물리적 충돌을 감안하더라도 백남기 씨의 부검을 막겠다라는 결사 반대 입장을 어제 표명했습니다. 시민 측과 경찰 측의 이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질 수 있는 긴장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저 같은 시위가 이어졌는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는 저희 중계차를 연결해 봤는데 어제 늦게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그 부검을 언제 집행할지가 관건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시위를 하던 시민들은 현재 지금 잠시 돌아간 상황이고요. 과연 경찰이 언제 부검영장을 집행할지, 부검을 실시할지 긴장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법원이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군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유족과 부검 장소 촬영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라는 이제 조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신이 서울대병원에 있는데 국가과학수 그걸 옮기지 말고 그대로 해라. 왜냐하면 국과수로 옮기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지금 국과수를 유족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서울대병원에서 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붙였는데요. 지금 경찰이 지금 이제 부검을 곧 해야 되는데 지금 조건을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넘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유족은 절대로 시신에는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신을 부검을 하느냐 또 일정 이런 걸 두고서 한번 거대한 충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족 측과 또 부검에 반대하는 시민분들 그리고 부검 영장을 집행하려는 이 경찰의 물리력 사이에 어떤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지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 백남기 씨 유족이 이 부검을 반대하기 때문에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정서적인 거고 감정적인 걸 수 있어요. 그리고 백남기 씨 유족들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 경찰 손에 아버지의 시신을 다시 넘길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다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논리적인 접근은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검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유족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지금 부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부검을 하는 이유는 사망의 원인을 모를 때 하는 거잖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가 부검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검을 할 정도로 지금 백남기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는 게 아니죠. 지난 316일 동안 진료 기록이 있었고 당시 CCTV도 있었고 많은 의학자들이 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워낙 강경하게 나왔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어떤 그 환경을 고려해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뭐 보충 자료 이런 걸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저께 그 판사의 영장 발부를 하면서 이제 제한을 달아뒀죠. 뭐 객관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유족들과 협의해서 하라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 어린 영장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도 그렇고 유가족들도 그렇고 도저히 그 부검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부검의 의도를 부검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일단 영장을 발부하면서 판사가 여러 가지 제한을 뒀지만 그 제한도 사실은 유족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뭐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전 기본적으로 부검 자체를 그 뭐 이렇게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부검에 반대한다. 이식형 칼럼니스트. 부검을 하려는 경찰과 검찰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정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얘기했던 전제 있잖아요. 그 사인이 분명한데 왜 부검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숙현 기자하고 저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입장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입장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을 때는 당연히 부검을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좋고요. 더더욱이나 그 부검 과정에서 유족 측이 원하는 변호사 또 입회할 본인들이 입회 원한다면 입회하거나 촬영 이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투명성이 확보돼서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한 대로 사인이 분명하다는 거는 일각 유족과 일부의 입장이 전체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자연사가 아닌 경우에 반드시 부검을 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부검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다만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 하는 거는 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족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시신을 탈취해오지 않은 이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유족의 그 어떤 동의를 받으라고 한 거에 좀 약간 비겁하다.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영장 발부하면서 지금 과정이 저도 좀 애매해서 어제 사실은 제가 좀 알고 지내던 그 전직 판사한테 전화를 직접 걸었습니다. 그 부검 영장을 발부했는데 판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조건을 달아놓고 제한을 둔 것을 보신 적이 있느냐 했더니 본인도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역할을 해봤지만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영장을 발부한다, 안 한다, 뭐 체포를 해라, 말라 이렇게 결정만 하는 거지 그 중간에 이렇게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러니까 마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광화문에서는 이 사람 체포하지 말아라 광화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체포하라 이렇게 마치 부대 조건을 달아놓은 것처럼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또 유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사가 원했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 자체 어떻게 보면 논란의 불씨를 영장 발부하면서 또 한 차례 좀 남겨둔 것이 아닌가 그걸 걱정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팽팽합니다. 결국은 사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냐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논쟁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인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좀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유가족 측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경찰에 대한 물대포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뭐 지병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100% 이거로는 할 수 없다. 만약에 물타기 같은 게 들어오는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부검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치 부여가 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앞뒤에 경찰의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수사 과정에 대해 가지고 질질 늘리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백남기 씨 사망하는 날 경찰 3,000명이 와가지고 미리 이제 서울대 병원에 포위한 거 그리고 이 국감 입원해서 나왔는데 경찰에서 전국 이제 지방 경찰청에다가 지침을 내렸어요. 분향소가 생길지 모르니까 엄단하라. 미리 이게 못하게. 분향소가 생기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생기기를 바래가지고 충돌을 원하는 것처럼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오해를 살 행위들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부검을 의심스럽게 자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80년대나 90년대 이런 충돌이 있을 때도
검찰, 경찰이 그 유족 측이나 대책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검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경찰이 그때보다도 못하다. 예.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이제 경찰력에 대한 충돌이랑 사법부의 판단 두 가지를 좀 떨어뜨려서 볼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향소 설치에 관한 의견들은 어찌 보면 백남기 씨 고인에 대해서 그분을 추모하는 과정들을 막기 위한 정부의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피켓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살인, 정권, 규탄.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의 광우병 사태 등이 떠오르거든요. 물론 물대포의 살수로 인해 갖고 했던 경찰의 행정력에 대한 문제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갖고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살인 정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논리적 근거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회를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애초에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검에 대한 과정은 결국은 민형사상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야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도 원하는 소송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고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건데 명확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유가족이 원치 않는 형태로서의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누구를 탓할 겁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한 부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사법부의 판단대로 존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 문제를 두고 극단적인 충돌로 번져서는 안 되겠다. 또 하나의 사회 갈등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 사람의 기자로서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한국에 입국해 있는 유엔 보고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나 키아이라는 유엔 보고관은요,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백 씨의 사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영상을 통해 봤을 때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백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명확하다. 유족의 뜻에 반해 부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 보고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표력했다라는 것인데, 정 의원님,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사인을 한번 그렇다면 정확하게 밝혀보자. 그러니까 그 사인이 유족이 얘기하는 대로 그 명확하다면, 제가 생각이 명확하다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더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물대포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뭐 이 전후 관계를 볼 때 그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더더욱이나 고심 끝에 한 번 이제 사법부가 그 기각을 했고, 두 번째 이제 근거를 보강한 다음에 한 번 더 제출을 한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받아들였을 때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 유족들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그나마 사회적 갈등을 좀 줄이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을 둘러싼 논란, 저희가 오늘 첫 소식으로 다뤄봤습니다. 또 하나의 갈등과 충돌로 점철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혼돈의 새누리, 혼돈, 혼란, 우왕좌왕, 정신없다. 어제 하루 종일 여당에 대한 수식어들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당대표가 국감에 복귀해달라라는 나름 충격적인 선언을 한 직후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어제 오후 늦게 이정현 당대표의 국감 복귀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원총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 새누리당은 국감 보이콧을 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데, 이정현 당대표의 국감 복귀 발언에 대해서 당내 원로인 서청원 의원조차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정현 대표가 오늘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예요. 타이밍 오늘 아니에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은 언제가 옳다고 보시나요? 그건 의원들끼리 얘기하라고 했어요. 중진회의에서도 국감 복귀해야 된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정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오늘은 아니잖아. 잘못된 거지. 이정현이가. 서청원 의원이 어른인데 이정현 당대표에 대해서 이정현이가 잘못됐다, 굉장히 기분 나쁘고 혼쭐을 내고 있어요, 기자들 앞에서. 네. 오늘은 아니다, 타이밍이 아니다.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도 어제 그 새누리당 소식 쫓아가느라 하루 종일 정말 뉴스를 보고 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혼돈스러웠습니까? 혼돈스러웠죠. 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전 8시 반만 해도 국감 보이콧을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오후 3시경에 국회 그 본청 앞에 계단에서 정세균 물러가라 뭐 이런 그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제 밖에서 열린 거였죠. 오후 3시였는데 이때 갑자기 이제 결의대회는 그만큼 뭔가 전선을 한번 좀 다져보자라는 그 의미에서 그 결의대회를 한 건데 갑자기 이정현 대표가 연단에 올라서더니 울먹이면서 국감에 복귀하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국감 복귀 선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보이콧을 유지하자고 했는데 오후 3시에 갑자기 이정현 대표가 태도를 바꿔서 국감에 복귀하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예. 겁니다. 그리고 불과 그 3시 결의대회 하기 1시간 전쯤만 해도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국감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김용우 국방위원장을 향해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무소속으로 활동해라. 예. 까지 이제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정현 당대표가 저렇게 울먹이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국감 복귀를 발표하니까 그 앞에 강경투쟁 노선을 밝혔던 정지석 원내대표 입장도 머쓱해지고. 그렇죠. 네. 모든 의원들이 다들 좀 황당해하고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예정에 없던 의총을 소집하게 됩니다. 긴급 의총인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급해지니까 상황을 지금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오후에 다시 이제 의총을 열자 해서 긴급하게 소집해서 한 70여 명의 의원들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7대 3이라는 얘기도 있고 6대 4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친박 의원들의 강경론에 묻혀서 국감에 들어가자라는 그 일부 비박계 의원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이제 묻힌 그런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계속 보이콧을 하는 그렇게 결론이 나버린 상황이죠. 당대표의 입장도 묵살이 돼버린 그런 이상한 상황이 어제 결론적으로 났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제만 해도 오늘 단식 사흘째인데 이정현 당대표 어영부영하지 않겠다. 국감 보이콧 끝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정세균 의장이 물러날 때까지.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이정현 당대표가 왜 어제 갑자기 이런 부드러운 입장으로 선회를 하게 된 것일까? 이정현 당대표의 과연 심리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방송 최초로 여당 당대표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력물로 준비를 했는데요. 국감 복귀 돌발 제안, 어영부영 안 넘어간다던 이정현은 왜 집권 여당이 파업 멈추고 국감에 복귀한다면야 국민 입장에선 좋겠지만 그게 석연치 않다면 이것 또한 밝혀야 될 대목 같습니다. 심리 분석, 첫 번째 심리 분석 들어갑니다. 나의 단식 때문에 우리 여당이 물러날 길, 전쟁 중에도 항상 장군은 퇴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퇴로가 막혔구나. 퇴로 차단에 대한 비판과 국감을 파행한 책임이 결국 당대표에게 몰리고 있는 그런 어떤 전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작용되지 않았느냐라는 심리인데 김병민 전 의원님, 이정현 당대표가 첫 번째 심리 분석은 좀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퇴로 차단에 대해서. 실제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본인도 처음에 이와 같은 나름대로 파행을 시도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맨입 발언이라고 하는 이 여당 내부에 똘똘 뭉친 의견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시일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파업 형태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 새누리당을 비판한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여론이라는 측면에서 보수 진영에서 새누리당이 이와 같은 형태를 비판하는 여론은 아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사회적 현상으로 지금 공공노조에 대한 파업들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부도 부담이고 특히나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태를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이콧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부 압박들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이정현 당대표 개인의 부담감도 컸을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단식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2년 전에 이정현 대표가 얘기했던 그 발언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의원들이 단식 투쟁하는 거는 법치주의에 맞지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얘기가 다시 뒤집게 되는 본인의 행태도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고 테러를 열긴 열어야 되는데 본인이 체면과 자존심을 구기더라도 여기서 테러를 지금 여는 게 맞겠다라는 타이밍에 계산을 이정현 대표는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거 국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가 서청원 형님한테 크게 어제 혼쭐을 나셨는데 한 가지 재밌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이정현 대표에게 찾아가서 아니 왜 돌연 국감에 복귀하겠다라고 뭔가 강경 노선을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제가 사흘간 단식을 해보니까
배도 고프고 몸도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우리 의원님들도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부담됐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정현 대표의 당 장악력이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사실 그 당 대표가 어떤 뭐 본인의 뭐 예. 나홀라 결정이건 뭐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서 뭔가 이렇게 사인을 받고 했건 갑자기 느닷없는 결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먹혔죠. 예. 이렇게 보면서 사실 선거로 선출된 당 대표인데 의원님들은 보통은 사실 내면적으로는 당대표로 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정 자체도 느닷없었지만, 이 새누리당을 그 당대표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마크가. 그래서 어저께 아까 우리 서정원 의원도 이정현이라고 하면서 예. 좀 깔아뭉개 듯한 그 타이밍 얘기를 했지만 뭉개는 반응을 보낸 게 뽑긴 뽑았지만 내심으로는 정말 우리 얼굴, 우리 대표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탐탁지 않아 한다라는 네. 기류까지 어제 포착이 된 건데 어영부영 안 넘어가겠다라고 밝혔던 이정현 당대표가 왜 갑자기 저런 발언을 했을까? 심리 분석, 두 번째 심리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여당 대표의 마음속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우 국방위 위원장, 국감 열겠다. 하태경, 유승민,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까지. 야, 국감은 복귀해야 된다. 이정현이.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게 말했다죠. 이른바 투트랙런,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은 해야 하는 건 아니냐. 어떤 당내 내부 균열에 따른 내부 압박 때문에 이정현 당대표가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정현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퇴로도 안 보이고 또 자꾸 집안에서 균열이 나니까 네. 이정현 당대표가 좀 마음이 여린 편이잖아요. 아, 이거 내가 괜히 후회한 거 아니냐. 열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판단을 나름대로 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일단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죠.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초유의 사태, 그리고 집권 여당의 국감을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가 예. 당내에서도 전열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이틀 전에 김영우 위원장은 나 국감 가겠다 그랬더니 또 의원들 나서서 감금 사태까지 벌어지고 이른바 감금 사태. 예, 이른바 감금 사태. 그래서 내후외환이죠, 말 그대로.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전선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아마 이정현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이제 전선이 넓어지고 힘들어지니까 정세균과 이정현의 싸움으로 어떻게 보면 전선을 좀 좁히고 다른 여지를 좀 남기면서 의원들의 어떤 유연성을 조금 높이는 어떤 그런 전략을 나름 세웠던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씨알도 안 맥혔다. 그렇죠. 소위. 예, 결국은 예, 안 됐죠. 네. 예. 이정현 당대표의 심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압박감, 두 번째 부담감. 그렇다면 세 번째 요인이 하나 남아 있는데 또 하나의 논란거리입니다. 과연 어제 국감 복귀 발언이 이정현 당대표 나홀로 결정을 한 것일지 혹시 청와대에 은근한 오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것이 논란입니다. 세 번째 이유 분석 보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 의혹 등등 여론 악화를 의식한 청와대에 은근한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당대표가 어영부영 안 넘어가겠다라고 하던 이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윤태호 실장님.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실제로. 청와대 압박은 제가 제일 잘 모르겠고요. 이정현 대표라는 분을 볼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청와대일 겁니다. 당보다는. 이게 지금 청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이제 최우선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어제 같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한번 우리 생각해보죠. 아까 김병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파업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23년 만에 오늘 뭐 산자부에서 현대자동차에다가 긴급조정법 발동을 하니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당장에 국회에다 먼저 긴급조정법 발동해라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여당은 파업하면서 왜 우리 보러 파업하지 말라고 그래. 이런 비판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감이 제대로 안 돌아가긴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근데 이제 야당 의원들은 자기네끼리는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파업할 수 있지만 정부는 파업 못 합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나와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야당의 이제 교문위 위원들끼리 이화여대 이제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득달같이 갔다. 총장 불러놓고 이거 최순실 뭐 학칙 바꿨냐 안 바꿨냐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28명의 여당이 야당을 상대해줘야 되는데 128명 혼자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혼자 128명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은 되게 비효율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국정 운영의 문제도 있고 이 국감에도 좀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보자면은 만약에 어제도 지지율 3.1이었죠.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난다면 여당은 여당이지만은 이 청와대가 받는 이 압박이라든지 역풍은 정말로 엄청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정현 대표의 고민이 있었는 건데, 근데 이런 건 지적하고 싶어요. 그럼 친박 지도부라고 그런 걱정을 안 하겠냐?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이정현 대표가 이 캐릭터가 조금 혼자서 어떻게 하는, 지금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친박 지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를 보면 친박 일색인데 이정현 대표를 제외하고는 사실 코어는 TK. 두 번째가 이제 한 충청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정현 당대표가 주위와 좀 상의를 안 하는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들어갈 때도 혼자, 나올 때도 혼자니까 이렇게 스텝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청와대를 처음으로 생각한다는 게 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거의 저는 청와대 관계자식의 이야기, 뭐 세월호는 900억 모았는데 미르 700억 뭐가 문제냐? 이거는 당대표가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적절하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아마 보수 언론에서 이런 문제 지적할 것 같은데 법인세 논쟁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기했고 국민의당도 당론으로 이게 늘리자고 하는데 준조세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당의 역풍보다는 청와대에 대한 역풍을 신경 쓰는 게 어쨌든 보이죠. 정성희 위원님, 이정현 당대표가 청와대에서 수석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별명이 하나 요즘 생겼다고 그래요. 당무수석. 당대표가 아니라 아직도 청와대 정무수석 같다. 당무수석. 그런데 과연 청와대에서 이정현 대표에게 은근한 압박 혹은 오더를 줬느냐 안 줬느냐가 지금 논란인데요. 현재로서는 청와대에서는 그런 지시, 아니 그런 뭐 통화는 없다고, 그런 적은 없다고 얘기를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정현 대표가 어저께 묘한 말을 했어요. 방송 기자클럽에서 내가 대통령하고 수시로 통화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당청 간의 교류는 이제 정무수석을 통해서 하는데 그 정무 라인 없이 또 대통령이 제가 생각하기에 뭐 수시로 그 당대표하고 통화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서 뭐 단독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미리 아까 얘기한 대로 청와대나 대통령의 심기를 미리 읽고서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했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정현 대표의 성격이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단독 플레이, 뭐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 좀 다르게 얘기하면 IS 아닙니까? 외로운 늑대. 이게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대표로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하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좀 본인의 생각에 빠져갖고 단독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향이라서 이것도 어떤 전체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기보다는 미리 어떤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미리 읽고서 마음을 미리 읽고서 하다 보니까 어저께 이런 어떤 돌발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식 나흘째에 접어든 이정현 당대표. 그런데 단식을 나흘째 한 사람치곤 곡기를 나흘째 끄는 사람치곤 굉장히 에너제틱했습니다. 어제 이정현 당대표의 이 같은 발언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단식 나흘째 이정현의 거친 입, 청와대 해명만 하다가 토론회 끝났다. 첫 번째 발언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대통령과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는 사이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청와대하고 소통을 하느냐? 소통합니다. 대통령님하고 제가 필요할 때 하루에도 몇 번 통화도 하고 대통령님과의 내용은 또 민심의 전달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구보다도 대통령하고 소통 많이 하고 있고 대통령과 하루에 2번씩 수시로 통화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발언도 마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하루에도 그렇게 몇 번씩 통화한다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민심은 왜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정현 당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청 관계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우병우 그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 뚜렷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도 이런 한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 수직이다 수평이다 그러는데 삼각자로 재봤어요. 저울로 달아봤어요. 무릎 제기하고 갈아라. 그러면 일단 내용 밝혀지기 전에 무조건 갈아야 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눈에 넣고 나갑시다고 하는 조카를, 자기 남동생 하나를 청와대 발길 한 번도 못 들게 이날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추석에게 의혹 제기했다고 무조건 갈아라고 한다고 다 갈아치웁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갖고 대통령을 무릎 꿇으려고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럴 사람 아닙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지금 곡기를 나흘째 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초인적인. 단식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예. 사흘 동안 곡기를 끊고 나면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거든요. 예. 이성과 감성이 혼재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통제되지 않은 언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당대표가 청와대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마음 하나만큼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어느 정도 누르면서 새누리당의 당대표로서의 행보를 걸어왔는데 사흘 동안 곡기를 끊으니까 이 두 가지 약간 혼재되는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원래 모습이 나왔다. 정확할 것 같고요. 예. 과정에서 결국은 하는 얘기들이 저는 이제 당청 관계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간이 하고 있는 의혹들이 이거지 않습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오더 내리면 그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번 파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추미애 당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청와대가 전화해서 잘했다 그만해라고 하면 그만할 것 예. 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저는 보여주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오바된 발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발언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K스포츠재단과 재단법인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수백억의 기금을 출연한 것을 두고 세월호 때도 대기업이 그랬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정경련은 1년에요. 사회 공헌을 위해서 걷어갖고 쓰는 돈이 약 3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천안함 그 사건 났을 때에는 3일 만에 아주 몇백억을 걷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거의 900몇 억,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모금도 또 금방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체육 분야와 문화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참 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경련에서도 이런 분야에 좀 나서자 해가지고 돈을 걷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정현 당대표가 격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부터 대통령과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는 사이다. 그럼 내 민심을 전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달만 하겠습니까? 뭔가 듣는 것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의 저 말씀은 내가 하는 행동들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우리 같은 자장 내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러니까 단식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어제 이제 철회 이야기도 결국 청와대와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저는 계속 저 현실 인식이 모르겠습니다. 당대표의 현실 인식인지. 어제 뭐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바람 피우고 뭐 그런 사실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근데 누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 한 적 누가 있습니까? 예.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괴담 같은 거는요. 우리 옛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문재인 대표가 금괴 4조 원치 갖고 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어땠다. 뭐 안철수 대표가 무슨 여성하고 뭐 그런 수준의 거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조카를 박재균 논설위원이 한 일주일인가 전에 쓰셨잖아요. 누가 대통령 조카를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인이 안 보시는 거잖아요. 사이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듣는 사람으로서는 황당하다. 왜 저러시나. 우리가 언제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라면 저는 조금 무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당대표의 말씀이 아닌 거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맥락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르재단의 세월호에 비기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저런 준조세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당 대표가 뭐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경제는 하나도 모르지만은 법인세 올리는 것만은 맞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저는 준조세 3조 원 걷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 문제의식이 없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어저께 아직 뭐 단식을 하신 분 치고는 뭐 굉장히 건강하신 그 모습으로 발언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저 그 생각 들었어요. 사실 어저께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 이정현 대표는 민심을 전달하는가, 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찬성과 반대의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빙의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모습일 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좀 더 정제되고 품격 있게 정말 나라를 고민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발언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지 대통령 자체가 아까 어제 뭐 언론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 옆에서 그걸 한다? 좀 있을 수가 없어서 예. 당 대표가 정말 국민을 보는지 대통령을 보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 이 국회 파행의 원인을 발단을 제공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장 직무 수행에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절한 정도의 정치적인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장이 로봇은 아니다. 이 같은 정세균 의장의 발언이 오히려 더 여당과 야당 사이를 멀게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정세균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보다 혹시 다른 더 높고 큰 목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세간의 의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도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얼마 전 수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6명에게도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 도착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누가 건 전화입니까? 일단 특별감찰관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통보를 받지 않았고 인사혁신처에서 구두로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예.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그와 함께 그 밑에서 함께 일했던 특별감찰보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제 자리를 물러나는 게 이제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임기 만료. 근데 임기 만료라는 거는 2018년 3월로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석수 감찰관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유, 뭐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의혹 등에 따라서 지금 사표를 내고 지난 23일 날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사혁신처에서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임기 만료는 아니고 어쨌든 사표를 내서 면직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감찰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 그 밑에서 같이 함께 일했던 감찰관보 등 당신들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게 맞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한마디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을 30일로 예정돼 있던 국감에 못 나오게 하려는 일종의 꼼수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특별감찰관실 6명에게 이른바 방빼라는 이 통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야당 의원들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특별감찰관실이 들여다봤던 미르 그리고 K스포츠재단 의혹을 관련해서 예비감찰 내용을 국감장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대변인은 30일에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사위 국감의 운전을 담당하는 분, 행전 담당하는 분만 불러놓고 하라는 것이냐, 국감 증인 출석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그러나 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조금 다퉈볼 논란이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가 유권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법상으로는 사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특별감찰관 법에 따르면은 특별감찰관이 이제 채용한 사람들이어서 7명인데 6명 아니고 7명인데 감찰관부를 포함해서 나머지 직원들 전부 다 변호사들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특별감찰관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사실은 있을 이유가 없고요. 법도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그 임기 만료가 3년 임기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사표를 수리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표 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별감찰관이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사실상 장관이 직무를 못하게 되면 누가 그 직을 맡죠? 차관이 직무 대행을 하죠. 그런 것처럼 특별감찰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단 한 명이 있는 특별감찰관보가 그 자리를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특별감찰관보가 있고 그 밑에 특별감찰 담당관들이 있게 되는데 한 명의 특별감찰관보는 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검증된 사람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희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법에 따르면은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물러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물러나는 게 맞는 건데 국가의 기관의 조직의 특성상 이게 사람이 없더라도 도란을 가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31일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30일 기간 동안에 특별감찰관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으면 안 되고 또 인수인계의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직 특별감찰관이랑 후임 특별감찰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괄 살펴냈다라는 거는 굳이 이렇게 야당이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가 예.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시점이 국감의 증인으로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던 그 시점에 전화로 방 빼세요. 그 시점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논리와 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임기가 말로 되더라도 특별감찰관보는 인수인계를 위해서 특별감찰관보와 이제 감찰 담당관을 한 달 더 일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임기가 말로 되더라도요. 이게 세월호 특조위 같은 데하고 다른 조직인 게 여기는 상시적인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장관이 마무리 나갔다. 그럼 이 차관도 사실은 사표를 내지만은 장관이 올 때까지 한 달 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장관, 차관, 국장 다 나가라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감하고 예. 이제 별개로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야당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물론 이분들이 국감 가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미주알 고주알 자기 직무로 이제 지득한 비밀을 말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거하고 별개의 또 이제 논리가 있는 거다. 정부는 정부로서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여야의 전선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의 사람들의 동행을 주목해보는 신사동 그 사람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그 사람들이 오늘 나오셨는지 한 분 한 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야, 정말로 황당한 일인데요. 유영철,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나의 롤모델이다 라고 밝혔던 살인마 정두영, 사형수로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데 탈옥을 시도했다가 마지막에 탈옥 성공 직전에 이 계획이 무산이 된 걸로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숙형 칼럼니스트, 네. 이 시대의 살인마 정두영, 뭐 23건의 강도 살인 행각을 벌였던 정말로 잔인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살인 사건, 23건의 그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이제 복역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8일 오전이었다고 해요. 이 교도소 작업장 내에서 몰래 만든 4m 높이의 사다리를 통해서 이 삼중벽으로 된 이 그 뭐라 그러죠? 이 벽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잡힌 건데, 예. 거기 다 센서가 달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차, 2차는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봤더니 이 담 위로 이 담요 같은 걸로 덮어서 센서를 좀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1차, 2차 넘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3차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 다행히도 센서가 울려서 잡힌 상황인데, 예.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작업실에서 전선등을 이용해서 무려 4m나 되는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근데 얼뜻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작업실에서 그것도 4cm도 아니고 4m에 달하는 사다리를 만드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두영이 어떻게 탈옥을 시도했는지, 탈옥 과정, 그리고 그 실패 과정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정두영의 교도소 탈주 시도 상황, 8월 8일 오전 7시. 오전 7시, 8월 8일이면 굉장히 환했던 시간. 한여름이기 때문에 뭐 대낮에 못지않게 환했던 시간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높이 5m가 넘는 콘크리트 담장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정두영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업장에서 몰래 전기 전선을 이용해서 굉장히 조약한 사다리를 만들어서 첫 번째 1차 외벽을 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철조망에 막 센서들이 있는데, 이 같은 센서들을 담요로 덮은 다음에 무력화시킨 후 사다리를 타고 넘어갔다. 그런데 2차 담장도 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는 게 높이 5m, 그런데 사다리는 4m. 그런데 이 전선 사다리가 휘어지면서 결국에는 3차 담장을 넘지 못하고 마지막 콘크리트 벽만 넘어가면 사실은 희대의 살인마가 우리 사회로 풀려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직전에 실패를 하고 교도관들에게 다시 체포가 됐다는 건데, 아니 황당한 게, 정성영 위원님, 아니 정두영 정도면은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고 정말로 잔인했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교도관들이 항상 이렇게 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정두영 기록을 좀 되돌려 보면은
얼마나 살해수법이 이 친구가 그 사람을 죽이는데 잔혹했냐면 평소에도 이제 빈손으로 다니는 거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집을 이렇게 빈집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사람을 살해를 할 때는 뭐 이유 없이 죽이고요. 예. 망치나 뭐 부녀자 같은 경우는 뭐 야구방망이로 그냥 때려가지고 죽일 정도로 굉장히 그 잔혹한 수법의 예. 살인 행위를 했거든요. 그럼 뭐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를 납득할 수 없게 그러면서 왜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냐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악마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악마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인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치밀했어요, 성격이. 예. 마치 영화 소셴크 탈출에서 주인공이 오랫동안 이 벽을 파가지고 탈출로를 확보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작업장실에서 이 전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긴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교도관들이 그거를 몰랐던 것인지 예. 이렇게 미수에 그쳐서 잡혔기 망정이지 만약에 이 23건의 강도살인을 했던 친구가 담을 넘어가지고 이 대전 지역이죠. 여기서 활보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예. 이거를 왜 몰랐던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 분석과 함께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윤태곤 실장님 오늘 동아일보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긴박하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두영이 이 철조망 1차 철조망을 넘는 상황을 교도관이 감시탑에서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차 담벼락을 접근하는 것 때까지 교도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너무 태움 넘어봐. 뭐 이랬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기사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첫 번째 보도가 SBS였는데 쉬쉬하다가 이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뭐 기사 안 써주면 안 되냐 뭐 이러면서 예. 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 거. 정도면 국가입니다. 참 저도 이제 납득이 안 되고 세 번째만 넘으면 바깥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바깥이죠. 예, 그리고 바깥에 나갔으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뭘 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흉기를 가지고 강도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건이었을 거고 요즘 교도소에 대한 게 지금 이 다른 사안 때문에 많이 묻히고 있는데 희한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재소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자꾸 늘어나요. 뭐 고혈압 환자한테 약을 안 투여했다든지 맞아가지고 고통을 호소했는데 참으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날 죽은 거로 드러났다든지 지금 우리 원격 진료 막 이런 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 시험을 하고 있다든지 이게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정말로 탈옥에 성공했더라면 아찔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였고요. 이번엔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를 만나보겠습니다. 돌직구신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시 영등동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 당시 42살의 유모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그 사건. 그런데 당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돌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왜 이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이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과 당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숨진 박경희는 당시는 순경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되자 당시 경찰은 다방 배달원이었던 최모 씨, 16살 당시 최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고 숨진 박경희는 그 수사팀의 순경이었으니까 막내, 일원이었습니다. 최모 씨의 나이는 당시 16세. 그런데 복역을 한 이후 최모 씨는 현재 32살입니다. 사건 당시 수사팀은 이 최 씨가 배달원인 최 군이 택시기사 유 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했다라는 자백을 받았다라고 세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최 군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는데 그런데 돌연 2003년 3월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군산경찰서가 진범은 그 사건에 따로 있다 라는 충격적인 첩보를 입수합니다. 당시 경찰은 진범으로 지목된 22살 김모 씨에게 자백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물증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범으로 지목된 김 씨가 자백마저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수사가 난항을 겪었고요. 그러던 사이 2013년 10년이 흘렀고 당시 제일 처음에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최군은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경찰이 2000년 당시 나를 여관으로 데려가 구타했고 내가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서 허위로 자백을 했다. 나는 억울하다 라면서 재심을 청구합니다. 10년의 옥살이를 하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광주고법이 재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차 공판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데 숨진 박경희가 지난달 재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8월이겠죠.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지만 맞다. 내가 당시 최군을 여관에 데려간 사실은 맞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재심이 시작된 뒤 이 박경희가 가족에게 괴롭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가려야겠지만 김병민 의원님 만기 출소를 한 최군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것이고 당시 경찰이 뭔가 최군에게 부당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꽃다운 나이 16살 소년이 10년은 과연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강압적인 수사 행위에 의해서 자백을 받아냈다는 건데 이 16살 아이가 소년이 다방에서 배달원을 하는 소년이 아니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정말 떳떳하게 부모님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저명하게 있는 사람이었다면 경찰력이 과연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이 경찰은 살인범을 잡아냈다는 이유로 표창장까지 받았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숨진 박경희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진범이라고 지목돼서 이제 수사가 더 진행이 되겠지만 이 김 씨라는 사람은 개명을 해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 번 더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이 두 집단에서 결국은 억울한 사람을 옥살이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밝혀질까 두려워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그 당시 안 했던 게 아닌가. 그게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한다면은 이 억울한 옥살이를 사실상 방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방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결국은 마음 약한 사람만 죽는 거거든요. 이 자살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수사팀의 막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시 막내였던 박경희가 내가 최군을 당시에 여관으로 데려가 준 거 맞다. 그러니까 수사팀 선배들이 야 박 가서 최 데려와. 여관을 데려다 줬겠죠. 추측컨대. 그런데 여관 문까지를 데려다 주고 그 여관방 안에서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는 아마 막내인 순경이 아니라 선배들이 안에서 수사를 했을 테니까 숨진 박경희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못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았겠지요. 무리한 수사가 나온 비극인데요. 아니 그 용의자를 잡았는데 왜 여관으로 갑니까? 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용의자로 잡았으면 경찰에 데려가서 조사를 해야지 여관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도 옛날에 경찰 기자를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갔을 때 기자가 와 있는데도요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뭐 범인이나 용의자를 잡아놓고 때리는 경우 막 많이 봤거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을 뭘로 보는데 경찰서 안에서 이러느냐. 하물며 저렇게 이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그 16살 소년 아무런 배경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범인 빨리 잡겠다고 데려다가 여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압적인 수사를 하니까 이 어린 친구가 자백을 한 거죠. 근데 자백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오토바이나 옷이나 이런 데서 어떤 혈흔이나 DNA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냥 자백에서만 자백으로만 조서를 종결해버렸어요. 종결해서 저 친구가 10년형을 받았는데요. 이제 세상이 바뀌고 또 이 친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하겠다는 걸 아니까 저렇게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새로 태어나려면요. 그 과오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은폐한 거를 드러내고 과오를 인정할 줄 알아야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 이거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게 나왔고 또 그 자살한 어떤 경위는 그 중에서도 그 당시 순경으로서 가장 이렇게 힘이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박을 이렇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담당했던 형사
뭐 경찰들 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그나마 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억울함이 없는 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진범이라기보다 진범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일단 예. 사건이 2000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진범을 밝힐 실익조차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 재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지금 유사한 사례들이 곳곳에 터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익산이죠. 약촌 오거리 사건이 바로 옆에 있는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이랑 예.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말하자면 동네에서 조금 껄렁껄렁한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형을 살렸는데 아니다. 진범들이 또 다른 이거 똑같아요. 다른 교도소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와가지고 벌어지고 이게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사람 이름 한 명을 꼭 언급하고 싶은데요. 예.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대한변협 공익 대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뭐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스토리 펀딩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 시작한 게 수원역 앞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노숙 청소년들이 진범으로 돼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국선 변호사로 가보니까 쭈뼛쭈뼛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이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해봐라라고 해서 마음의 문을 여니까 경찰관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패면서 쥐어박으면서 니들이 이거 안 했다라고 하면 더 큰일 난다 협박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거의 생업을 버리다시피 하고 이런 정치적이라기보다 정말 약하고 뭐 백 없는 이 청소년들 위주로 된 범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 약촌 오거리 사건도 박준영 변호사가 담당을 했고 뒤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례 나라수표 3인조 사건도 뭐 박준영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다 밝혀져야 되고요. 예. 이 경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여린 분 같고 형사 문제 많죠. 이 살인의 추억이 나왔던 게 이게 30년 전이 배경인데 예. 거의 유사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할 거 수사 지휘를 누가 합니까? 검사죠. 그렇죠. 검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판사가 최종적으로 걸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판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의 국선 변호사가 해가지고 야 네가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나마 형량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사의 책임이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덜한데 그때도 인권의 최후의 보루는 판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경찰분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여린 분인 것 같고 이 당시에 수사했던 검찰, 판사까지도 다 책임이다. 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도의적 내지 민사적 책임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진범과 무고한 청년의 인생이 뒤바뀌었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그 중심에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년 전, 60년 전도 아니고 불과 2000년대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일지 직접 만나보시죠.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첫날이 어제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혼돈과 혼란의 상황이 이것도 연출이 됐는데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김영란법의 신고가 어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성희 위원님, 그 가운데에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죠? 신현희 강남구청장, 그 서울시 출신의 최초의 이제 구청장으로 불러달라, 여성 구청장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특히 뭐 박원순 저격수로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강남구와 뭐 서울시가 여러 가지 현안을 두고 갈등에 이제 앞장서서 박원순 시장을 많이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신현희 구청장이 관내 노인들을 점심을 사드리고 수원에 있는 화성으로 관광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같은 노인회에 있던 분이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예.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남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인당 22,000원짜리라서 김영란법 대상인 350에 해당되지 않는다. 3만 원 안 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좀 따져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신현희 구청장이 자비로 해서도 뭐 당연히 문제지만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가지고서 저렇게 노인들한테 밥 사주고 관광시켜주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거가 또 저분이 그 다음 선거에 당연히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이 그 다음 선거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좀 따져보고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제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첫날이었는데 이승엽 칼럼니스트 그동안 뭐 다른 구청장들도 사실 동네에 계신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예산으로 점심 식사 대접해드리고 관광 보냈던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제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이라 신고를 했던 같은 노인회 소속의 그 선생님께서는 왜 신고를 했을까도 궁금하긴 한데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지 말지 저도 이게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아니 김영란법 시행하는 첫날 왜 저런 실수를, 그러니까 그동안 암암리에 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법이 시행됐는데 네. 첫날부터 어떻게 보면 영리하지 못하게 왜 걸려 들었는지. 걸린 사람이 바보다. 네, 저는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많이 했을 텐데요, 더군다나 강남구청에서.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일단 두 가지 혐의죠.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사전에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노인회라는 게 공직 연관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하겠다, 검토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김영란법 시행 첫날에 대학생이 자신의 지도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넨 모습을 경찰에 신고를 했던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이것 무조건적인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 아니냐라는 신고 접수 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경찰에서는 봤다라는 신고만 있었을 뿐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영란법 저촉으로 수사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뭐랄까요, 빡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형사정책연구원 강석구 박사 이 전문가가 김영란법에 이렇게 대처하라라는 대처법을 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대처법을 발표한 겁니다. 첫 번째 김영란법 대처법. 택배 온 선물은 반드시 반송하라.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5만 원, 10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어떻게 합니까? 받은 사람. 무조건 반송하라. 두 번째, 직무 관련자에게서 도착한 기프트콘, 메신저로 카톡, 아이스크림 선물 이런 거는 무조건 신고하라. 왜 반송이 아니라 신고냐면요. 예. 반납이 안 된답니다. 카톡으로 받은 선물은 네. 반납이 안 된다. 기프트콘이 반납이 안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세 번째, 스승, 상사에겐 물 한 잔도 사지 마라. 캔커피 줬다가 신고 당했습니다, 어제. 스승, 상사에겐 물 한 잔도 사지 마라. 아우, 저는 이거 좀 각박해. 교수님 강의하시는 수고 많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대학원 때 그냥 선의로 이렇게 준 것도 많았는데 누가 준지도 모르게끔 했는데 물 한 잔도 사지 마라. 어쨌든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골프장 갈 때나 식사 후 카풀 금지. 정성희 위원님, 차도 얻어 타지 마라. 이건 뭡니까? 그렇죠. 오해의 여지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겠죠. 되게요. 카풀이 이분이 글 원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 그 향응 제공이 기름값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택시값 기준으로 된다. 특히 그랜저를 타면 모범 택시값 기준으로 되고 그렇군요. 골프장은 멀기 때문에 골프장 한 1시간 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4명이 탔을 때는 모범 택시 타고 하면 10만 원이니까 가는데 2만 5천 원 가액으로 왔다 갔다 하면 5만 원이다. 예.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편의 제공에 거다. 걸리는 그렇죠. 거죠. 편의 편의 제공. 제공에 예. 걸리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아니 차 얻어 탄 거 제공한 거 아니냐? 모범 택시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랜저 태워줬다면 이거 향응 제공한 거 아니냐? 더구나 두 사람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잡자면 한두 끗도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박하지만 돌잔치 가지 마세요. 환갑잔치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마라. 오해 살 행동은 아예 하지 말라. 이건 겁니다. 여섯 번째, 이 강석구 박사님 굉장히 진지하게 쓰셨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계속 거래를 해야 한다면 차라리 사귀어라. 사귀는 관계에서는 괜찮죠.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사귀어라. 공직 사기한테 뭐 예를 들어서 사귀기 위해서 뭐 샤넬 백을 예를 들어서 백을 하나 선물한다 그러면 걸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고 사귀어서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넓게 해서 사귀는 관계는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뭐 김영란법 저쪽은 아니지만 벤츠 여검사 사건 때도 벤츠를 선물 받은 것이 사랑이었다. 이때 무죄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귀는 거가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관계건 아니면은 은밀한 관계건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사귀만 하면은 저쪽에서 동성간도 됩니다. 동성간도 사귈 수 있다. 이게 말이나 뭡니까? 이거 어쨌든 사귀어야 된다. 이 김영란법이 문제가 많다 이거겠죠. 일곱 번째, 밥값, 차값은 각자 내라. 밥도 얻어먹지 말고 차도 얻어먹지 마라. 8번, 공직에 나선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왜냐면 주위 가족이나 배우자들도 걸릴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람파라치, 김영란법이 저촉하는지 안 하는지 몰래 이제 취재를 하는 람파라치를 알게 돼도 모른 채 해라. 뭐 일종의 총극이 아닐까 싶어요. 김영란법이 비전에. 이게 제가 조금 그런 걸 느꼈던 건데요. 한두 달 전에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부작용이 나올 때 좀 약간 진보적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뭐 계속 얻어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라고 맹 질타를 하시던 분들이 한 요 며칠 전부터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시행을 하다가 뭐 약간씩 이제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체는 뒤집을 수 없으니까 뭐 아까 이제 강남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맞춰서 살아야죠. 어쩌겠습니까? 맞춰서 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스승에게 물 한 잔도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이미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김영란법이 시행 첫날에 대한 풍경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알려졌는데 북한의 수학영재가 탈북한 사실이 보도가 돼 있죠. 그 수학영재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것인가, 제3국으로 갈 것인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2달 만에 제3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탈북 수학영재. 정의원님. 이정열 학생이죠. 사실 국제수학올림피드에서 3연속 출전해서 은메달을 땄던 우수한 학생인데 대단한 수학 천재입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홍콩에서 열린 대회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 영사관으로 왔는데 처음에 왜 이 학생이 탈북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았는데 이 학생은 벌써 3번째나 그 국제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떴고요. 또 강원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파나 이런 것이 잡혀서 한국의 어떤 뭐 드라마나 어떤 소식 같은 거에 굉장히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마음을 먹고 와서 탈북을 했는데 한간의 보도로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제3국으로 갔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한국 영사관의 보호하에서 80일 동안이나 영사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사진으로 잡혀서 홍콩 언론에 의해서 사진으로 잡혀서 보도가 됐고요. 홍콩의 그 어떤 중국 당부의 양해 하에 제3국을 거쳐서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사실은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었던 수학영재, 세계적인 수학영재이기 때문에 홍콩의 한국 총영사관에서 한 80일가량 신변보호를 받고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사실 다른 탈북자 같은 경우에 김병민 의원님 제3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들어올 때 뭐 80일이 아니라 1년, 2년, 3년이 걸리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해요.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진짜 거의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같이 탈북을 결행해서 오는 과정에 옆에 동료였던 탈북자가 죽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묻어주지도 못하고 오는 얘기들을 들으면 진짜 마음이 짠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럭키하게 탈북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이 친구 나름대로 또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한 사회가 붕괴되고 망가지는 가장 큰 지름길 중에 하나는요. 그 국가의 인재들이 자기네 나라를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떠나가는 일이거든요. 북한에서 그동안 있었던 많은 탈북과 다르게 진짜 북한이 키워내던 영재의 탈북, 그 영재가 다른 나라도 아닌 결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것, 대한민국 사회를 그리워하고 동경했다는 것, 이게 이제 북한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김정은 체제의 동요는 훨씬 더 심해질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탈북한 이 수학영재 리정열 군이 홍콩 체류 기간 내내 밝은 모습을 보였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 갈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총영사관 직원이 학생을 위해서 임시 숙소도 마련해주고 심야에 보초까지 서줬다면서 이정열 군이 굉장히 안전함과 무사함을 느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정열 군의 한국 귀화 소식을 갖고 북한이 또 우리 국정원이 납치했다라는 바보 같은 주장을 반복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요즘 뉴스를 보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대는 어긋나고 불길한 예상은 들어맞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려하고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정치권의 책임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진정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